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잠든 사이 뉴욕에서 생긴 일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경신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M7 기업 가운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구글 3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상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우선 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4% 넘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까지 $170 남았다. 비트코인 73,000달러 돌파. 강력한 지지선인 66,000달러를 이미 훌쩍 넘긴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우선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자산으로 꼽히고 있죠.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을 일주일을 앞두고 7만 달러 선을 돌파하고 또 그 이상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엔비디아 실적, AMD의 실망, 시간 외에서 4% 급락. 우선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는 4% 넘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실적은 좀 성적표가 아쉬운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7%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미 대선 불확실성의 금값 사상 최고, 유가는 하락. 우선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2,7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67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는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은 봉합될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소식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엇갈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 주요 빅테크 기업 중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포문을 연 날이기도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0.36% 하락을 하면서 42,233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지만 S&P 500은 0.1% 상승, 나스닥은 0.7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알파벳의 깜짝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이번 주에 첫 빅테크 실적 발표이기도 했던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그 포문을 잘 열어준 것 같습니다. 2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25%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31% 올랐습니다. 오늘장 마감 이후에 AMD의 실적도 발표가 됐었죠. 매출 68억 2천만 달러, EPS 92센트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분기 매출 전망 하단이 월가의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장 마감 전에는 4% 가까이 상승했던 AMD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는 무려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1% 하락해 배럴당 67달러 선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M7 종목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3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0.1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3분기 아이폰 판매가 3.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출 역시도 5.7%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LSEG가 수집한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9월 분기에 아이폰의 범중하권의 매출은 6.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이제 막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시기에 따라서 또 불확실성이 커 보입니다. 번스타인은 아이폰 16 사이클이 어느 정도 강할지가 이 12월 4분기와 2025 회계연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및 시장 규제 담당 부총고문인 리마 알라일리는 구글이 자사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림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글이 경쟁 당국과 정책 기반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비 단체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구글은 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례적이고 직설적인 입장 표명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5% 상승하며 역시나 140달러대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됐습니다. 1.78%라는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LSEG의 예측치는 매출 863억 3천만 달러, EPS 1.85달러였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고 보니 매출은 882억 7천만 달러, EPS 2.12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광고 수익 89억 2천만 달러, 구글 클라우드 수익 113억 5천만 달러, 트래픽 인수 비용 137억 2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줬습니다. 1%대 상승으로 장을 마친 알파벳은 실적의 여파로 이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은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2% 이상의 큰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메타도 내일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또 메타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메타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 분류, 저장하는 웹 크롤링을 이용해서 챗봇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질문에 대화형으로 답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해서 브로드컴과 TSMC와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자 그가 지분 57%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을 마칠 때는 8%가량의 증가폭을 그려냈습니다. 시가총액도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오전 9시 36분의 상승률이 14% 정도 수준일 때 변동성이 커서 처음으로 5분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수차례 거래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테마주로 알려진 TMTG의 주식은 거래가 중지된 날이 이달 들어서만 5일이나 되고 이달에만 195%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가 1.2달러로 LSEG 시장 예상치인 1.07달러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7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3.96% 하락하며 80달러대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이팔은 4분기에는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분석가들은 매출이 5.4% 성장하며 84억 6천만 달러 규모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실적 보고서는 지난 9월에 알렉스 크리스 CEO가 취임한 지 1년을 맞이한 후 처음으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화요일까지 페이팔의 주가는 올해 36% 상승했고 크리스 CEO가 취임한 이후에는 42%가량 상승했는데요. 크리스는 수익성 있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메타가 신용카드 처리에 사용하는 브레인트리 혹은 결제 앱인 벤모 등을 인수하면서 수익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모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연간 실적은 낮춰 잡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갔습니다. 8.44% 하락하며 10.4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게 이 경쟁사와의 벌어지는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폭등했었고 GM 역시도 연간 이익 예측치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죠. 포드는 미국 경제 활황으로 픽업 트럭은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기차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기록했고 리콜 비용까지도 부담하면서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포드의 CFO 존 러런은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사들을 앞지르기 위해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시행될 예정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사이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도와 함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폴리마켓이라든가 일렉션 배팅 아스, 도박 사이트고 이제 여론조사 형식을 갖춘 돈도 걸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한 2주, 3주째 계속 제가 트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트럼프의 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일렉션 배팅 아스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난주 보여드렸을 때 50%대 후반이었다가 지금 60%를 훌쩍 넘었죠. 중요한 거는 하우스 컨트롤이라고 빨강색 제가 그 캡션을 씌워놨는데 우리가 이제 레드 스윕 그 가능성들을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도 공화당, 지금 상원은 어차피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죠.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시는 하우스 컨트롤 2024라는 게 2024 하원도 공화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레드 스윕이 되거나 지난번에 표현드렸던 것 같은데 블루 스윕이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게 조금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론 지금 레드 스윕 공화당이 다 상하원을 가져가고 대통령까지 석권하는 이런 가능성도 낮아 보이긴 하지만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그 정도의 리스크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예전부터 점치고 있었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와 다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져왔는데, 네, 요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정책이 어떻더냐 해서 몇 가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되 간단히 한번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물론 해리스가 되게 되면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떤 움직임은 없을 것 같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규제 완화, 법인세이나 소득세 감면, 반면에 관세를 좀 세게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수혜 또는 이제 좀 기피해야 될 업종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차트를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트럼프가 정치적인 레토릭을 굉장히 좀 예측 불가성으로 많이 이렇게 남발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면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고 지금 일색입니다. 보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대통령이 된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자. 심지어 이런 표현도 제가 방금 다른 방송사에서 보고 왔는데 저는 그 굉장히 좀 과대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하다. 예,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 트럼프 1기 때죠. 트럼프 1기 때와 지금 지난 10월 24일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 때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쭉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실업률, 유가, 주택가격, 물가, 가처분 소득, 뭐 주식시장 당연한 거고 법인세 인하했을 거고 트럼프 때가 소비자 심리, 경제정책 평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아주 스테이블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그 금리 올라가는 게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핑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은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뭐 월스트 케이스 한 하루 이틀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금세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주식시장의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면 보더라도 의외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국채금리도 당연 말할 거 없지만 환율이 천연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시장에서는 그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다만 그 재정 적자 어떤 파이낸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강달러 내지는 또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훨씬 이전에 지금 강달러의 기조는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왜 실질실효 환율 이런 언급도 했었잖아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체제를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좀 몇 가지 포인트아웃을 해갖고 왔는데 그 어느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나라 성장률이 얼마나 탄탄하느냐 좀 부실해지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달러가 지금 강하다는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성장률이 탄탄하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제가 테이블 조그만 걸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국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의 지난 올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성장률을 좀 적어갖고 왔어요. 유럽 지금 0.5, 0.6, 일본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입니다. 지난 1, 4분기,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흥국에서 선진국이니까 3.3이었다가 지난 2, 4분기 2.3이었다가 이번 3분기 1.3으로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 추세가 근한 15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면에 미국을 보시면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 군사대국 1위. 지난 1, 4분기 2.9, 2, 4분기 3.0 아마 오늘 또 현지에서 발표가 되겠죠. 내일 발표될 텐데 뭐 제가 그 2라고 쓰는 게 에스티메이티드라고 그래서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GDP 나우 3분기 성장률이 지금 3.2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속보치가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만 3%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못한 예를 들면 2.5에서 3% 나오더라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1.5에서 2%입니다. 그거보다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도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서 연유한 게 아닌가 지금의 강달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지만 패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 우리가 언급되겠지만 그리고 BOJ가 이번에 자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보수 진영의 입김이 좀 낮아졌다 해서 이번 BOJ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저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뭐 연말 다음 지나서 내년까지는 또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BOJ와 페드 그리고 이 기조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강달러, 미국의 성장률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GDP 성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직후에 11월 FOMC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베이비컷이 유력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금리 향방을 잡는데 좋은 포인트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지표들, 어떤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딱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FOMC가 항상 하고 나면 제롬 파월이 미디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표현드렸던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아주 중요한 그 정수의 어떤 기구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약 한 3달 전에 제롬 파월께서 미디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 추세가 된다고 하면 경제가 아무리 좋고 상황이 양호하더라도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올 봄 정도 되겠네요. 2, 4분기 때부터 또 연거푸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동시장이 추가로 더 냉각되는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상황하고 노동시장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PCE 물가가 이제 말일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PCE 물가 중에 핵심 PCE 물가가 페드의 벤치마크 지표잖아요. 연간 2% 타겟이죠. 그걸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긴축 정책을 유지했다가 지난달 9월달에 30개월 만에 장장 고금리 정책을 이제 깨트리고 돌아섰는데, 그 전에 PCE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보려면 그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수입 물가 3개를 합쳐서 PCE를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CE 물가를 예측하는 IB라든가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비교적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 이미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CPI, PPI, 임포트 프라이스, 수입 물가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이 3가지 물가를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쑥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PCE 물가도 하향 안정 추세를 지속할 거다라고 거의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물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월이 공언했던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단 필요 충분 요건이 되는 것이죠. 2개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노동시장인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그래프를 만드느라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졸트 보고서 나왔었잖아요. 졸트 보고서가 부분적으로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싣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플러스 제가 오른쪽 그래프 갖고 왔는데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실업자라든가 그 넌팜 페이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은 양호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짙은 군청색 그래프로 제가 그려놓은 것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2주 또는 4주 연속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사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달 정도의 추세를 봐야 되는 거니까, 노동시장이 어떤지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쭉 뜨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발표됐던 졸트 보고서에서 고용시장이 조금 싣고 있는 거와 지금 연속 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인라인하게 노동시장이 조금 더 싣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그 표현 드렸던 대로 노동시장 추가로 더 냉각되는 거 자시하지 않겠어. 그러면 적어도 이번 10월 달에 금리를 분명히 인하시키는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라는 얘기죠. 다만 50bp냐, 뭐 사실 B컷은 이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장 30개월 만에 시작한 긴축 사이클 를 깨트리면서 다시 이제 돌아섰는데, 그 스탠스는 적어도 한 2, 3개월, 올해 남은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월, 12월 25bp씩 베이비컷해서 계속해서 완화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까지 답변해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두 번의 FOMC 연속 금리 인하 25bp씩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 반도체 빅위크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신호탄을 쐈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도 그렇지만 그 실적에 버금가는 주가 고공 행진 역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알파벳이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AMD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애프터마켓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핑퐁핑퐁 하고 있는 이 빅테크 실적 가운데서 우리는 반도체 랠리 기대감 더해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그래프를 소개드리기 앞서서 지난 9월 12일인가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하루 기사 나오고 말던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또는 이슈였다고 보는데 9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대통령 참모진 몇 분하고 AI 구루들이라고 하죠. 뭐 젠순왕을 비롯해서 그 AI 관련한 큰 빅테크 CEO들 한 6명인가가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내용인즉슨 AI를 국가의 무기화를 할 만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육성을 시키겠다는 전략회의였습니다. 그럼 얘기 끝난 것이죠, 사실은. 일단 그렇게 생각이 그런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왜 우리가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 SMR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것들도 막 이슈가 되면서 이게 AI를 육성을 하고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제 계속 데이터 센터 성장 폭발적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폭발적이고 AI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 딱 두 가지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란 말이죠.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연산의 양이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력의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기존 전력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결국 원자로밖에 없다. 이게 사실 저희 업소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포인트를 하나. 두 번째, 좌측에 테이블 놓고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블룸버그에서 미국 주요 대형 기술주 그 ROE를 좀 뽑아본 겁니다. 브로드컴 등등에서 ROE가 지금 자그마치 70%대 회사들이고요. 적은 게 세일스포스닷컴 24%입니다. ROE라는 게 자본금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느냐의 척도잖아요. 수익성 지표가 거의 70%에서 적은 게 24%, 이 평균이 43%예요, 지금. 미국 주요 대성 그 기술주들의 ROE 평균이 43%대라는 얘기는 뭐 어제만 해도 빅테크 위주로만 올랐고 나머지가 조금 흔들렸고 그런 극명한 반도체주 또는 AI 관련주 확장해서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트렌드는 지난 1, 4분기, 2, 4분기 기업 실적 그 성장성 자체가 2, 4분기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 3분기 지금 현재 한 37%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발표했던 비중이 예년 10년 평균이 한 78%, 75%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6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점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뭐 충분히 용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여름에 뭐 그때도 그런 표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절적인 요인들이죠. 뭐 파업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조금 레벨 다운 됐다가 지금 대부분의 전망이 백셋 기준으로도 그렇고 4분기에도 다시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내년에 기업 실적 성장세는 또 다시 업사이드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그거는 기업 실적 성장성은 계절성 때문에 조금 레벨 다운 된다고 보고 지금 이쯤에서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업들의 매출입니다. EPS 성장률을 보는 것은 수익성을 보는 것이고요. 기업이 속된 표현으로 장사를 얼마나 꾸준하게 잘하고 있느냐를 보려면 매출 추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출 추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인플레이션 아니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 기업 매출이나 수익성은 따라서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가 핑계 이런 저런 거에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긴축이나 뭐 비용 절감을 하면서도 가격은 탄력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9%대 CPI에 갔다가 지금 2%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매출 장사가 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조금 이렇게 아침이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헤드라인 CPI가 파란색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구간 동안에 기업들의 매출이 어떤지를 물가를 감안한 실질 매출 성장률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작년 2, 4분기, 3, 4분기 마이너스 한창 때였죠. 물가 한창 때였고 고금리 한창 때였고 안 좋았다가 지난 4분기 때부터 쭉 플러스 2%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질 매출 성장률이 2%대라는 거는요. 실제로는 한 연간 4, 5%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트렌디하게 우리가 보고 뭐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아져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막 너무 부안해동하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이 됐고요. 자, 우선 백악관, 즉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AI 빅테크 쪽으로 투자 제대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34거래일 내내 삼성전자 팔다가 이제는 하이닉스 이틀 연속 팔고 있는 등 우리 빅테크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에게까지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 반도체 투톱은 조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 회사는 참고로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한국 포지션은 전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다는 말씀들이 좀 상당히 외람됩니다만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한국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성의 어떤 주도적인 산업이라든가 뭐 성장성이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체질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시적인 접근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3분기 GDP 곧 공개가 됩니다. 탄탄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뚜껑을 열어줄까요?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정확하게 2.8이 나올 거냐 3%가 나올 거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년 평년 수준 대비 트렌디하게 업될 거냐 다운될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면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과거 평균 미국의 잠재 GDP,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꾸준한 괜찮은 수준의 GDP 성장률이 1.5에서 한 2% 사이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1, 4분기 때 2.4 조금 평년 수준이었죠. 그것도 1.6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가 2, 4분기 2.8이었다가 지금 3.0으로 상향 조정했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최근에 3분기 지금 3.2. 이게 당초에 2.5, 2.7, 2.8, 3.0, 3.4, 3.2 됐단 말이죠. 아마 내일 속보치가 발표될 적어도 3% 어라운드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세다는 얘기고요. 이 센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지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이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해리스가 당선이 되건 지난주에도 제가 왜 정책 비교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게 두 사람 공이 지금 내걸고 있는 공약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자국 경제의 어떤 성장성,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보이스를 내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 공약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원보이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공고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크게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다 보면 금리가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가능성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물가라든가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평년 수준보다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걸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누가 되든 다음 주 수요일에 대표님께서 오실 때는 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또 그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구인 규모가 9월 들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구인 건수는 744만 건으로 전월 대비 42만 건 줄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800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9월 퇴직은 519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달 수치보다 늘어난 건데요. 이 중에 자발적 퇴직인 이직은 직전달 대비 감소했고 해고는 183만 3천 건으로 직전달보다 큰 폭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에는 해고가 늘어났고 동시에 구인 건수도 줄어들면서 고용시장 둔화를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로도 활용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인데 예상치인 99.5를 크게 상회했고 9월 수치인 99.2도 뛰어넘은 겁니다.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89.1로 6.3포인트 상승하며 경기 침체 위험 신호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80선을 큰 폭 뛰어넘었고요. 현재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는 138로 1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상품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1,082억 달러로 전달보다 14.9% 증가하며 3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입은 3.8% 증가한 2,824억 달러였는데 역시 2년 반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업이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을 의식해서 상품을 미리 비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품 수출은 2% 감소한 1,7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재 선적이 6.3% 줄어든 데 따른 것이죠.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망치보다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오는 30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롤의 레리 핑크 CEO가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CNBC의 보도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연내 남은 두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총 두 차례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핑크 회장은 현지 시간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적어도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생각하는 게 공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봐왔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내재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골드만삭스, 칼라일, 모건 스탠리, 스탠다드 차타드 등의 투자은행 CEO들도 참석을 했는데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면 손을 들어달라라는 요청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대선 직후에도 위험자산과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11월 5일에 예정된 대선 직후에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완만한 강세일 거라고 밝혔는데요. 바클레이즈 분석가들은 어떠한 정치적 결과에도 위험 자산은 대선 직후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 대선 시기마다 봐왔듯이 결국에 미국 권력 이양은 순조롭게 이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정치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는 지나치다고 바클레이즈는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대선에서 36년간 이어온 전통을 깨고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뒤에 무려 20만 명 이상이 구독을 끊었다고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포스트 전체 유료 구독자의 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또 내부적으로는 편집위원회의 3분의 1이 위원직을 내려놨고 2명의 칼럼니스트도 사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 지지 표명 중단의 배후에는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있죠.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마존이나 블루 오리진 등의 기업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될 것을 우려해 해리스 후보의 지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 베이조스가 현지 시간 28일 어려운 진실, 미국인들은 뉴스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통해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번 결정은 워싱턴 포스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에 제동이 걸렸던 날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경영진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회동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태는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조스는 이 만남은 이번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은행 HSBC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HSBC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70억 달러로 예상치인 162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세전 이익도 10% 증가한 85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5억 달러 증가해 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은 이 같은 실적 호조에 힘입어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은행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의 총액은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HSBC는 지난주 금융 업무를 4개 부문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첫 여성 재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자민당의 민낯은 드러났지만 엔화 기대감은 유효.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10월 1일 이시바 총리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0월 9일엔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킴에 따라 10월 27일 중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내각 내에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려고 했었던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이슈 이후 자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가 약했던 만큼 예산 편성 및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한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목표와는 다르게 자민당과 공명당 여당 연합은 총 215석, 그러니까 215석으로 중의원 전체의 46%를 차지하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19석으로 전체 대비 25%를, 당시 제1야당이었었던 민주당은 308명으로 64%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1955년 자민당이 창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비자민 정당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 확보 및 정권 교체를 달성한 첫 선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약진에는 자민당 내부의 부정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득 불균형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위축의 나타남에 따라서 집권당에 대한 민심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되기도 했었고요. 이번 총선 결과 역시 2009년 중의원 선거 케이스와 유사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금과 파벌 이슈를 둘러싸고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가 체감하는 일본 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 못했다라는 점이 압도하고 있는데요.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에게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만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또 비판했었던 기존 파벌 문제 해결을 앞장설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도 기시다 총리 임기 마지막 때보다는 크게 높아진 모습이었었던 만큼 중의원 해산 시기와 새로운 내각 형성 인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라는 점이 이번 선거의 패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내 비자금 이슈를 강경하게 처리하거나 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예산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했다라는 점이 바로 그 예시로 합당한 이슈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까지 자민당에 대한 민심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은 바로 비자금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자민당 내부에
내부의 주요한 6개 파벌이었던 그중에서 아소파를 제외한 모든 파벌들이 해산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자민당 내 파벌이 일본 내부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와 연루된 의원들이 출마를 강행하거나 활동비 명목으로 이면 공천료 2천만 엔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더욱이 12월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를 주축으로 자민당 재건, 고물가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윤곽 없이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는 점이 가계가 새로운 총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행보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가계가 느끼는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여당의 정치 기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는데요. 기업들은 팬데믹 당시 무이자 대출, 즉 제로제로 대출의 상환 일자가 돌아옴에 따라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 동에 따른 불황형 도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산업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가계는 역시 10월 이후로 다시 확대된 엔화 약세에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재부상함에 따라 실질 금리 상승에도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점도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민당에 대한 불신 해소라는 기대감을 이시바 총리가 충족시켜주지 못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체감 경기 상황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에 대한 지지를 크게 낮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의원 선거가 끝난 현재 올해 일본 내부에 남은 정치 이벤트는 총리 선거입니다. 일본은 총리 선거 이후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30일 이내로 총리를 결정하면서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의 투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다만 자민당 과반 실패의 벼랑 끝에 몰린 이시바 정부 일단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열림 여당이 과반을 놓쳤지만 여전히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 배출에 대한 우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나리오가 3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시바 시게로 총리의 총리직 유지입니다.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놓쳤다라는 측면에서 책임론이 거두되고는 있지만 향후 정치 개혁을 기반해 총리직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기본 정책 기조는 반 아베노믹스파로 가계 소비 중심의 성장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민당 내부 새로운 총리를 제시하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 새로운 총리 후보를 제시하게 되는 경우 이시바 총리와 가장 마지막까지 경쟁을 보여줬었던 아베파로부터 지지력이 높은 다카이치 의원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 역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야당 연합의 새로운 총리 제시인데요. 노다 요시히코, 제1야당의 대표인 노다 대표가 총리 후보가 될 확률 역시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 시나리오 1번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번 총리 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닌 일본 유신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엔화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엔화 변동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대내외 약세 요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며 엔화 자체의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엔화의 절상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엔화는 달러 대비 153엔 선까지 약세폭을 확대했습니다. 더욱이 엔화 자체의 모멘텀이 개선된다라는 점은 엔화 절상 움직임에 힘을 더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투자 판단의 참고 요소로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일정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